누구나 투자에 처음 입문했을 때 어떤 책을 읽고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가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추천 도서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개별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 투자에 대한 철학과 BTS 투자라는 종착점으로 연결하게 해준 제 인생 최고의 투자서적 10권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책은 많은 투자자분들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역할은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자본주의라는 보드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매뉴얼을 좀 제대로 읽고 플레이하라는 메시지를 책 전반에서 계속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포지션을 현금으로는 4분면으로 나눠서 캐릭터로 설명해주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줬다는 점에서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까지도 투자 입문서로서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다는 건 여러분께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훌륭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젊을 땐 많은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삶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엔 모두 새로운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직장을 원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책에도 나온 현금 흐름 4분면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웹디자이너 같은 전문직이고 B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사업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자 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 나와 와이프는 현재 그쪽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장과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책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삶과 목적을 채워줬죠. 내 열정이 아니라 목적을요. 제 목적은 사업가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서 직장과 자영업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그들은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은 40%, 자영업은 60%, 사업가는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20대쯤엔 사업가나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배웠고 하기 싫은 일들도 했어요. 세금도 배우고 부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죠.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사업과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안 할걸요. 그들은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열정을 원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2030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이 두 영역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버는 걸 좋아했어요. 돈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전 바다까지 가보고 부자도 돼봤는데 고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한 힘든 과정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자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2030들이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직장이나 자영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투자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자산은 자영업이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큰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일을 쉴 수 없잖아요. 노력 끝에 결국 저는 큰 사업체를 소유했고 몇 년 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목표점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 영역엔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등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제 계획도 그들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님 내가 좋아하는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뭘 하나만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투자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라면 직업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장래 희망을 꿈꾸고 그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될 텐데, 이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른, 어쩌면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요사키처럼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신만의 기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빨리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 그게 엔잔러의 길이든 투자나 창업에 대한 공부든 자신이 좋아하진 않지만 월급이 많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든 그 어떤 것이 됐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투자할 자금을 더 많이 벌어줄 수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자신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자본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가와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선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일, 싫어하는 일들도 때론 하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군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요사키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결국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건 특출난 몇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잘난 거 칭찬해주자면서 열심히 사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젊은 시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직업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고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상과 제 영상들이 그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플랜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다양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 2030 분들 또는 그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이번 영상의 화두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께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책은 우성님이 쓰신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창 부동산 공부에 심취해 있던 시절에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엄청난 필력으로 유명하셨던 우성님이 쓰신 책인데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제 편견과 선입견을 싹 사라지게 해주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새로잡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투자 전반에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몇 시간이면 술술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상당히 묵직한 투자 입문서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다면 부의 본능이 한국형 기초를 다져줬다고나 할까? 아무튼 기본서로서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모거나우절이 지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투자는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하는 영역이고 다수의 집단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와 심리학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투자 행위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 투자를 방해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포와 탐욕 같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투자와 연결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부의 본능은
모두 저자가 약간 독자를 꾸짖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보시기 불편한 분들도 계시다면 이 책은 상당히 객관적인 사례와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투자와 심리의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고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리뷰영이님 과학 채널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에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해. 적립식 매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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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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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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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 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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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네 번째 책은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입니다. 피터 린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역사상 가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조언과 가이드를 알려준 실전 투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에 대한 피터 린치의 생각을 담은 책이지만 책에 언급된 개별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보다는 금융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모두가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기 전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닭이 울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침이 오는 걸 확인하려면 닭이 울었나 안 울었나를 꼭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의 저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그는 누굽니까?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의 누적 수익률, 연평균으로 치면 복리 수익률이 25%에 해당되는 마젤란 펀드 신화의 주인공이자 펀드 업계의 전설입니다. 이 전설과도 같은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의 책에서 닭의 울음소리와 해가 뜨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 역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울어 해가 뜬다라는 믿음, 이 믿음은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를 매일 혼동한다. 예를 들면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느니, 슈퍼볼에서 어느 팀이 이겼다느니, 일본 사람들이 불행하다느니, 추세선이 깨졌다느니, 공화당이 선거에 이긴다느니, 주식이 과매도되었다느니 등이 있다. 나는 이런 이론을 들을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시장이 오르는 이유들을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관관계나 또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서 궤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닭이 해가 뜰 때 우는 이유는 조류의 뇌에 빛을 직접 감지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먼저 아침이 뜨는 빛을 감지해서 우는 것 뿐입니다. 즉 조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닭을 암실에 넣어 놓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떠도 닭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즉 닭과 해가 뜨는 행위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해가 떠오르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와는 상관없이 해가 떠오르면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닭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닭을 중심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닭이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닭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해서 해가 떠오르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산시장에 존재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도 수많은 궤변들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궤변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인간의 변덕, 날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매일 결합돼서 표출되는 이 금융시장의 데일리 변동성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럴싸한 닭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절대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설령 몇 번 맞췄다 하더라도 그 맞춘 원인을 설명하는 그 설명은 의미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돼서 표출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자신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그 말 자체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투자는 수학과 계량화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등장한다 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액을 벌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계량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산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주식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을 넘어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수학적인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고 이곳을 잠궈보고 저기를 잠궈보고 여기를 다시 열어보고 이 코드를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테스트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둘 기술적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는 원리들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법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뿐 그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매일 사건 하나하나가 그날의 시황을 결정했던 원인이라는 식의 찌라시성 분석과 기사는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맞을 가능성이 없는 설명을 누가 더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작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시청자 문자 투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능이란 이야기죠. 절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 이 얘기가 좀 더 그럴싸하네. 야, 얘 재밌게 얘기한다. 야, 야, 얘가 찐이네, 얘가 찐이야. 야, 그래, 얘 얘기가 맞네. 이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설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지 그게 사실 정답이 아니죠. 왜냐? 정답일 수 있잖아.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날씨, 인간의 변덕 이런 요인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계에 존재하는 개체는 없다.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프로메테우스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름 전문가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황도 설명하고 종목도 추천하는 걸 텐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테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의 생각이 아닌 위대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피터 린치는 본인의 책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문 투자자인 내가 약 300쪽에 걸쳐 독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투자 업무를 20년 동안 몸담은 뒤 통상적으로 두뇌의 3%를 사용하는 정상인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단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투자는 성형수술도 아니고 배관공사도 아니고 미용도 아니다. 즉,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관공사를 하는 것처럼 배관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전문 투자자라고 투자를 더 잘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전문 투자자라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투자자라고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만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번째 책은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3종 세트의 서적 중 하나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이 책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실전 투자 강의와 함께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투자의 개념들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간 투자를 진행했던 코스톨라니옹의 명언인 자기 돈을 갖고 우량주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는 말처럼 이 책에는 코스톨라니의 투자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코스톨라니옹의 책 내용들 역시 제가 과거에 다양한 영상에서 다루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 올렸던 코스톨라니 스페셜 영상 내용을 우측 상단에 띄워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 뉴스에 팔고 펌핑 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팔아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 이어지는 6번째 책은 하워드 막스가 쓴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워드 막스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의 인터뷰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친숙한 투자자일 텐데요. 특유의 차분하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는 깊이 있는 통찰과 투자의 내공이 대단한 현존하는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은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특히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러한 깊이가 있는 통찰 때문에 워렌 버핏도 그가 보내는 투자 메모가 메일함에 있으면 제일 먼저 본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약간의 단점이라면 글밥이 좀 많고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참을성을 갖고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워드 막스 1640억 달러 하나로 약 230조 원을 운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자 전세계 가치 투자자들이 믿고 따르는 투자의 현인으로 그가 메모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긴 투자의 해안이 엄청나. 워렌 버핏도 메일함을 열었을 때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열어본다고 하는 현존하는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가격과 상관없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사람한테 사고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사람한테 파는 상황은 흔치 않으며 경제 위기나 거품이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한테 사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기에도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많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시장 흐름의 변곡점을 맞추기 위해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만 찾아다니는 것보단 자신이 매수한 이후 바로 오르기를 기대하며 바닥잡기나 최저점 찾기보단 좋은 자산에 대한 옳은 판단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며 가격과 상관없이 꾸준히 매입하는 지속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최고의 투자 성과를 줄 것이라는 하워드 막스의 의견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1995년 4월 오크트리를 설립할 때부터 세운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원칙 중 제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바로 우리는 마켓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개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하나는 하락장을 대비한답시고 현금을 늘리기 위해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도 싸지만 6개월 후엔 더 싸질 테니 기다려야겠다는 단정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싸다면 그냥 사는 거고 6개월 후에 더 싸지면 또 더 사는 겁니다. 6개월 뒤 시장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는 것보단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책은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은 김승호 회장께서 최근 8천억에 매각한 스노폭스 회장 시절에 썼던 돈과 부자에 관한 책입니다. 실제로 사업가로서 밑바닥에서 높은 위치까지 오르면서 본인이 느꼈던 돈에 대한 철학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나 관점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기업 회장님과 몇 시간을 함께 대화하는 느낌의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어서 저 역시 자주 책장에서 꺼내서 읽고 또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돈의 속성의 내용들을 가끔 다루었었죠. 어설픈 자기계발 서적 몇 권 읽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아직 안 읽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명저 돈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 그냥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서 남들 따라 들어가는 사람. 둘째, 겁없이 들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살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목돈을 덜컥 집어넣는 사람. 셋째,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나 거의 대부분이 빌린 돈 또는 고배율로 선물 옵션 상품에 뛰어든 거라 돈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더라도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의 회기에 가면 점점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비적으로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접근 방식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금을 함께 모아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전략,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CEO의 자질,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등을 마치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표현인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죠. 이게 투자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남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데 한 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투자금 회수하고 기업 매각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사업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 견해 듣고 자기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떠나는 거지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투자금이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배당이라는 식사까지 제공한다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고 있는 돈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셨던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표현했던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투자가 진정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린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완성해야만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싸게 살 때를 기다린다고 표현하면서 크게 성공할 회사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서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도 사모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훌륭한 주식을 헐값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투자의 접근 방식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자본금을 모아 동업한다는 사업가 마인드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돈을 중심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경영자가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듯 자신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산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급히 올랐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사는 나머지 인생의 거의 올타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가, 이 투자 마인드셋이 투자의 전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뭘 샀다 팔았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덟 번째 책은 론 무어가 쓴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읽고 정말 무릎을 탁 쳤던 책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단순한 대출이나 투자의 배율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레버리지, 효율의 레버리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읽는 이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관점을 모두 송두리째 깨부셔주는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대신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만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해석해버리면 이 책의 내용을 대출 왕창 끌어쓰고 잘 못하는 일은 다 남한테 맡기고 못하는 일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잘하는 일만 집중해라와 같이 스스로의 인내심과 지구력, 끈기 등의 요소들은 다 의미 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단계 확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느 날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원에 심어놓았던 완두콩들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완두콩은 20%의 콩깍지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콩깍지가 비었거나 작은 완두콩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파레토는 이 원리를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냈던 80-20 법칙이
훗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레토가 발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두콩과 같은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부의 분배든 그 무엇이 됐든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딱 80대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엔 상대적 분배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론모어의 레버리지에 보면 이 내용을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레버리지의 한 챕터에 나오는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투자와 인생의 도전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균등하게 분배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의 80%는 불량이고 20%만 좋은 상태라는 점, 전체 외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20%가 회사 일의 80%를 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의 80%는 20%의 고객에게서만 나온다는 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80-20 법칙의 사례들이 많죠.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적은 힘으로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외에도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 80%의 일에서 내 성과의 20%만 나오고 나머지 20%의 일에서 내 성과의 80%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 자신의 일의 20%가 나머지 80%보다 4배나 효율적인 활동이란 얘기죠. 그럼 만약 내가 그 나머지 80%를 모두 없애버려도 전체로 봤을 땐 20%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일상과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특정 일과 시간인 20%에서 모두 창출되고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 행동과 시간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라는 얘기니까 만약 내가 정확하게 자신의 코어 밸류인 20%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의 시간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연법칙 범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80%가 아주 효율이 낮은 상태로 겨우겨우 20%의 성과만 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20%의 핵심적인 일들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80%라는 절대적 시간을 활용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 중 80%는 전체 수익의 20%만 깔아주고 나머지 20%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수익의 80%를 하드캐리해주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나 같은 자산군 안에서의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은 소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담고 아예 다 집어넣고 믹서로 갈아서 갖고 있겠다는 게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20%와 80%를 구분하지 못하게 섞어놓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땐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과감하게 시작할 동기를 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나 행위가 가시적 성과를 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그 20%의 자산과 행위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80%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업은 어떻게 골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고르고 과감하게 시작했고 실거주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그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은 늘 어렵지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반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관을 키우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사업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의 영역에만 가면 못 고르겠다고, 선택 못 하겠다고 20%와 80%를 다 갈아서 합쳐버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몰빵 투자라며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하나 고르고 사업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하나 골라서 오랫동안 살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한 명 골라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깊이 함께 하는데 왜 금융자산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투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금융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나 애인이든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덕목들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고 아직 그런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이 내 삶에 80%의 성과를 주는 20%의 시간과 행동인지 모른다면 괜히 효율 올리겠다면서 그 소중한 행동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엄하게 효율이 낮은 80%의 시간만 더 늘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란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책 론무어의 레버리지에는 복리의 법칙과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자, 9번째 책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 책 부의 추월 차선을 읽으면서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디지털 컨텐츠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인사이트들의 영향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SNS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온라인 공간에 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 뇌에 자극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책은 사이페딘 아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입니다. 미국 원제목은 비트코인 스탠다드인데요. 제가 이 책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책들은 대부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이 동의되시고 나름 쉽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화폐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투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충격을 주다 보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 분야의 투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란 이 단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갖추게 될 것이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책들이 그렇듯 좋은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당위론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를 또 한번 도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권의 책을 다 읽으시면 아, 리스펙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되는구만,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또 한번 생각의 주파수를 더 정교하게 맞춰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늘 투자와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